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해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어떤 호재가 터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한화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한화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의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함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의 지상무기 측의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 동계 시험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NO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 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 코리아 2022에서 KE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 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 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E 전차 도입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E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E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E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 제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 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E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 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E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E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E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E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텍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 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E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EPL은 KE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 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EPL가 생산될 쯤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E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형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E는 물론 KE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 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E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E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를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E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 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이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의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한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웹은 하나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웹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일의 위성을 올려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웹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웹은 시점이 늦어져도 하나 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원웹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동 최대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천궁2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궁2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천궁2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2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천궁2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2 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재질을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 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 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m 근접할 때 자동 폭발해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두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반떼 지겨웠는데 이 기회에 T-80 하나 뽑아야겠다. 히읗.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젖은 이 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미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미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AlACHIT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비싼 비행체와 각종 폭발물을 싣고 항해해야 하는 항공모함은 보통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 예방은 항공모함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항모는 시운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은 화재가 발생해 배의 위치에 따라 도색이 달라졌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던 서박이지만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시운전 중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고 사고 경위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SNS를 통해 영상이 유출되면서 중국 경항모 화재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전함에 불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다른 국가의 전함에 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상대 전함은 심지어 일본의 호위함이었습니다. 의문의 화재는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이던 호위함 시라네의 전투지휘소 CIC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투지휘소에 사람이 없고
내부 통로가 복잡해 불을 끄는데 8시간이나 걸렸고, 그 바람에 호위함 내부의 컴퓨터와 계기 장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호위함 실안의 화재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범인은 중국산 본행 온장고였습니다. 자위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위대원이 무허가로 호위함 전투지휘소에 가지고 들어온 중국산 본행 온고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본행 온고란 내부의 음료를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소형 냉장고 모양의 제품을 말합니다. 당시 중국산 본행 온고는 일본에서 대당 1만엔 약 88,000원 정도에 팔렸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일본 호위함 화재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60억엔 5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자위대원의 기강회의와 중국산 가전제품의 위험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최악의 사고로 기억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530억 원을 불태운 중국산 본행 온고의 품질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실을 엉뚱하게 중국산 문제로 전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과 국민들 스스로 이번 화재는 해상자위대의 명백한 관리 과실 때문이란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약만두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일어난 화재가 중국제 본행 온고의 과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국민들이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온 냉고가 일으킨 화재 때문에 호위함의 기계장치가 전소될 정도라면 일본의 군함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함정, 특히 전투함에 사용된 전선들이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 전선으로 구성되었으며 방화벽 등 화재를 대비한 선박 설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위대원의 안전 불감증은 분명 이 사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열기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제품을 무허가로 호위함 전투지휘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명백히 자위대원의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머쓱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88,000원짜리 자국 제품이 530억 원짜리 호위함 전투지휘소를 불태웠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중국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23년 최근까지고 중국 해군은 해외에서 다양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해군이 잠수작전 중 중국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돼 부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호주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고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투움바오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습니다. 즉시 호주 해군은 잠수부들을 투입,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의 잠수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은 정말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뜬금없이 선체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잠수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다이빙 의료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호주 군인들의 안전과 복지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호주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인명을 좀 중시하라, 전문성 좀 갖추라고 중국에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호주 정부의 발표에 중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호주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갈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호주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 무역 갈등은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한껏 관계 개선에 나서던 중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대체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호주와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호주와 가까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호주도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과 중국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보 분야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한 지금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업을 하는 사이 중국 구축함이 다가왔고 음파 탐지기를 동원한 것은 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구축함에 전세계 바다를 들쑤시며 민폐짓을 일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해의 안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베이징까지 커버 가능한 엄청난 탐지 능력을 실전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 중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험평가를 위해 울산 HD현대중공업에 정박한 한국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모습입니다. 8200톤급 정조대왕함의 길이와 폭은 170m, 21m, 정조대왕함을 가로로 세워놓으면 45층 건물의 높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조대왕함의 눈은 1800km 박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고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2일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공의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현대 함정 기술의 총집합체입니다. 지난 9월 정조대왕함을 보고 간 미국 7함대 사령관은 아름답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집체만 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하고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대잠대함 대공대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만큼 선박 자체의 성능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8200톤 함정이면서 시속 55km까지 항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 HED 엔진 덕분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가스터빈 4대와 전기 추진체계 2대를 결합해 저속 항해를 할 때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단순한 함정에서 나아가 최신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우리 대표 수출품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일번함 기공식도 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호위함 6척과 초계함 12척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HD현대중공업에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는데요.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